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면요. 이제 한 사회의 목소리들이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우리가 없어지면서 양극화되지면서 양극단의 목소리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극우 세력들,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발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극우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발호하는 건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극우 정치 세력이 집권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일본의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극우 세력입니다. 궁극주의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파시즘 우리가 이런 이제 궁극주의 세력이고요. 자민당 내에서도 자민당이 우파 정당인데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극우 세력입니다. 극우 세력이고요. 이 그 아베 정권의 성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왜 이렇게 경제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은 이 동북아 냉전 구도하고 한반도 분단하고 쌍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세력들이 이태리에서 파시스트들이 다 청산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청산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전범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청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궁극주의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건 역사의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은 원래 미국이 세계 지배 전략과 관련해서요. 동북아에서 자기들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나토 이제 그 회원 국가들이 파트너라고 한다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파트너는 원래는 일본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 공산당 세력한테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쫓겨오고 외소해지면서 이제 파트너를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을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로 삼으려다 보니까는 일본의 이 전범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을 중단을 한 겁니다. 중단을 한 거예요. 중단을 하면서 이들이 그러면 저기 미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가 전개됐잖아요. 냉전 체제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반공의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보루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냉전에 우리가 최전선에 있었던 것이 한반도 분단이죠. 그 산물이요. 그래서 동북아에서 냉전이 없었다면은,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다면은 일본의 극우 세력은 사실상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었던 하나의 이런 그 세력들입니다. 근데 동북아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부활된 생명이 연장된 이런 이제 세력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흔히 최근 이제 65년 체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65년에 이제 한일 수교가 됐죠. 65년 한일 수교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65년부터 한일 수교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체제가 그러니까는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성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지속되고 있죠. 근데 말이 협력 체제이지 사실상 미국을 정점에 놓고 일본을 동북아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한국은 그러니까 사실 그 하위 국가로서 그러니까 편제가 되어진 겁니다. 편제가 되어진 거죠. 즉 뭐냐면 한국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소모품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대상으로서 사실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졌던 겁니다. 말이 좋아서 협력 체제죠.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굉장히 종속적인 안보 체제라 이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65년 체제 하나의 특징이고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국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인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베 정권이 왜 도발을 했냐면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이제 맞추는 부분의 이제 핵심인데 일본의 뭐 잃어버린 10년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GDP가
1992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 붕괴되어지면서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의 결과로 1991년도의 GDP를 2012년도에 보게 되면은 그걸 밑돌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했는데 이 잃어버린 20년에 제가 이제 사생아라고 표현합니다. 사생아. 아베 정권은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정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총선에서 자민당한테 패배해서 다시 또 이제 뺏기게 되죠. 자민당이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거기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었죠. 일본 국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줬었어요. 민주당이요. 무능함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베 정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극우 세력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게 그러니까 주요한 하나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그러니까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본의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은 우리가 아베노믹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베노믹스는 철저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약에 의존하는 하나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다 또 뭐냐면은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력의 격차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총 규모, 한 나라의 전체 GDP 규모로만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우리보다 2.5배나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 규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인당 GDP로 보게 되면요. 1인당 GDP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요. 지난해 아직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1% 일본 1인당 GDP로 일본의 91%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91%까지요. 거기다가 물가 수준까지 고려하는 우리가 흔히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물가 수준까지 고려한 걸로 계산하게 되면 94%까지 추격을 해왔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요. 아베노믹스의 가장 그러니까는 경제를 부활시키는데 원동력이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일본의 수출액하고 한국의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절대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80%까지 추격했습니다. 80%까지요. 근데 인구당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3배 더 많습니다. 수출액이요. 상당히 그러니까 추격을 한 겁니다. 추격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사실 보게 되면 수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요. 엔화 기준이든 달러 기준이든 간에 일본의 수출은 2007년 수준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거의 정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올라왔었잖아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격차가 축소가 되어지고 한일 간의 경제력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사실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얘기를 이제 사전에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는 하나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한일 전쟁의 문제는요. 한일 경제 전쟁의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라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냉전구도, 동북아 냉전구도와 한반도 분단의 쌍생하다 보니까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의 질서가 변하게 되면은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잘들 알다시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는 양갈래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빠질 수도 있고, 이 미중 패권, 이 경쟁 속에서요. 아니면은 이것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약에 정착시킨다면은 동북아에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균형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 한일 그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이 사실
우리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흔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재벌 중심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체제인데, 이거를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지요. 못했는데,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을 그러니까는 한국의 산업 구조하고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지금 이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꼭 보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그 개혁의 과제를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기보다는 어떤 외부 충격이 와야지만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그 변화를 그러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비유하자면은 바다에서 우리가 지진이 났으면은 쓰나미가 곧 몰려온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하는데 우리는 되게 보게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얼굴에 쓰나미가 덮쳐야지만 그다음부터 막 허둥지둥 됩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할 때도 그랬었고,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13년도부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 온다. 3, 4년 안에 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도 뭐 별로 하여간 와야지만이 그 당시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너무 늦죠. 늦고 대응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뭐 부품 산업 육성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그 경제 체제를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나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김어준이 하는 뉴스 공장에 나가서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대 소재를 규제한다, 수출 규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러니까 좀, 출연해서 좀 해설 좀 해달라고 좀 이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 얘기가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날 단언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해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친일 정부, 일본의 고분고분한 정권으로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제가 발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김어준 씨가 갑자기 경제학자가 정치적인 해석까지 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뭐 농담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후에 다스베이다 나가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베한테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일본이 충격을 딱 줬을 때 한번 7월 초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했었나 사람들이요. 처음에 불안했었죠. 그게 정확하게 일본의 아베 정권이 노린 수입니다. 자,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을 수출을 그러니까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완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수제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기 힘든 이런 차원 속에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을 주는 거죠. 네? 불확실성을요. 그 불확실성을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일이 생기면 불안하죠. 그 불안하게 되면 자연히 뭐냐면 사회가 분열됩니다.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분열됐었잖아요. 분열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냐면 정부를 탓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 한쪽에서는 뭐냐면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분열되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 뉴스 시간에 7월 3일 나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우리 국민들만 단결을 해주면, 내부만 단결하면 완승하는 게임이다. 제가 이런 단언코 그냥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상대편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는 너무 경제력 격차가 큰데, 그러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싸움하는 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데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싸움으로까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되게 이제 했었어요. 그게 이제 힘의 우위론이죠.
일본이 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싸매봤자 우리만 피해가 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가 크니까는 이건 빨리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어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외교적으로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럼 초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뭐 외교적으로 풀으라는 얘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냐?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예상이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을 그럼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걸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거를 지금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이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래. 그럼 그다음 뭐냐?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 내놓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 대책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단기 대책 하나도 없고 뭐 국산화 이거 장기 대책이라 이거예요. 네? 장기 대책인데 그러면서 일본의 보복은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한다고 계속 메시지는 전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두 손 놓고 있었다 이거예요. 두 손 놓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보복한다는 거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고 정부들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규제한다는 것을 우리 국내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거를 알고선 미리 얘기했던 전문가가 있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사태를 그러면 진주만 공습이다. 저는 이제 가미가제식 공격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게 표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을 하는데 보복의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올지 그리고 되게 경제 보복을 그러니까 이런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제 WTO 규정에 위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복이 올지는 사실 누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보복이 왔을 때,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65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방안을 내놨죠. 6월 중순에 내놨습니다, 일본한테. 뭐라고 내놨냐면 1+2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정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1인당 1억 원을 그러니까는 위로금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그 배상 금액,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은 그 전범 기업, 일본의 해당 전범 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기금을 조성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정부는 왜 거기다 포함시켰냐 하면요. 대법원 판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보게 되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65년도에 그러니까는 청구권 협상을 하면서 예? 어쨌든 간에 뭐 위로금이 됐든 뭐 경제협력 자금이든 간에 그 돈을 한국에 줬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했고 기업들도 많이 그 속에서 성장의 혜택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봤다는 그 이제 내용이 있어요. 판결문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배상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도 성의를 보여가지고 일본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 기금, 이 피해자들한테 기금을 모아가지고 배상하는 방식을 하자 했는데 그걸 제안을 했죠, 일본한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보를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일본 정부가 단칼에 거절을 했죠. 단칼에 거절하면서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내세운 건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걸 그 배상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상에 참여를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요. 자, 그 얘기의 논지는 이겁니다. 65년도에 일본 지금 적어도 아베 정권은 65년도에 다 해결됐었다 이거예요. 예?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다 줬는데 그걸 지금 또 달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이제 인정 못 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65년도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보상이냐 배상이냐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했던 이유가요. 65년 체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개 뭐냐면은 힘의 우위론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배상에 그러니까는 참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가 받아줄 테니까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가 참여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65년도에 박정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시하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한 그 내용을 그 내용에서 일본 측 주장을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 청구권 협상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해석하는 거고 일본 측에서 해석하는 거 차이가 있는데 일본 측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일본 극우 측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한일 합방,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한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합법적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법 이런 논리를 떠나서 어느 나라 국민이 그래 어느 나라 국가가 그래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합법적이었다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65년도에도 대개 우리나라한테 준 돈도 예? 준 그 작은 돈조차도 뭐냐면은 이게 배상금도 아니고 보상금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상금도 아니고요. 이건 위로금입니다. 독립을 한 나라에 대한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축하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은 절대 그러니까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예, 한국을. 예? 한국이 그리고 스스로 우리한테 바쳤다 이거예요. 나라를요.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장을 그대로 그 힘의 우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멘탈 붕괴돼 버립니다. 멘탈 붕괴돼 버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얼굴 못 보고 삽니다. 예? 참 진짜 저는 못 들고 살 것 같아요. 예? 아니 내 나라를 그러니까 스스로 바쳤다는 걸 인정을 하라 이건데 그러니까는요. 예? 식민지 지배를 그러니까 합법적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건 이 배상금 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가 앞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제가 볼 때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 자 그럼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진다 이거예요. 완패한다 이거예요. 예? 완패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완패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제 주장은요. 완패를 안 하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지피지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과장을 하고 있다.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다음부터 떠들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